록펠러와 카네기가 될 만한 회사 좀 찍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돈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전과 후라는 책을 사내용으로 발간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제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닥쳐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진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지, 집은 언제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조금 세련된 사람은 백신은 언제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많이 길게 보는 분들은 이런 위기에서 기업이나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이걸 고민하시는데, 막상 다들 그렇게 고민하면 코로나19가 불러올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초반기에는 그런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생겼는데, 누군가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 책들도 대부분 읽어봤고, 우리 사회에 있는 분야별 석학들을 배우면서 통찰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들 좀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CEO들과 임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변화의 키워드 안에는 사실 단절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단절이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언택트 시대의 위기 요인과 이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의 경쟁이 사실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더 격화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존, 국내에서도 쿠팡으로 매일같이 배달을 한다, 음식 배달업 이런 식으로 온라인 유통시장 경쟁이 격화가 됐는데, 그런 와중에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온이라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사실 좀 서둘러 낸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거죠. 길게 보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30년간의 여러 가지 산업들의 혁신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통업이 가장 혁신이 많았던 업종입니다.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 통신 판매, 이러면서 우후죽순처로 계속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온라인 이커머스의 대두가 유통산업에서 보면 그렇게 엄청난 경천동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 저는 조금 그게 보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양해진 유통업태들은 나름의 장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혁신들은 그냥 퉁쳐서 오프라인,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온라인, 이렇게 양분해서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그렇게 보고 유통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시죠. 오프라인이 좋아, 온라인이 좋아? 어느 쪽이 좋은 것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승부추가 기울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아마존의 질주 때문에 월마트가 망한다고 이러지만, 최근에 온라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월마트의 반격이 시작됐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놀랍도록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온라인의 최강자라고 하는 아마존이 역으로 아마존 고라든지 이런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심지어는 홀푸드 마켓을 비싼 가격을 주고 인수도 했죠. 이제 그들 나름대로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의 백화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양쪽을 다 하지 않고 한쪽만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한쪽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쇼핑이란 것은 우리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채집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본능과도 관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의 공급 이상의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믹스,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마존처럼 그 온라인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자가 없습니다. 다 키가 고만고만하지요. 또 온라인의 이 상품의 특성상 기성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 특성상 갈아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갈아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쟁 국면에서는 더 빠른 배송이나 더 낮은 가격 이라는 무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 국면에서 막강한 오프라인 인프라하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면들이 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에서. 물론 이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면 경쟁하는 업체들은 막 고통의 비명을 지르겠죠. 대신에 고객들은 행복한 비명을 또 지르는 거고요. 세상이 좋아지니까요. 지금 요 책에서 사실 제일 눈길을 끌었던 게 코로나 세대라는 표현이었어요. 온라인 교육을 이번에 경험한 우리 10대들, 요 세대를 코로나 세대로 명명을 하셨는데요. 이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진출했을 때,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본격화될까요?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일면 굉장한 공포감, 또 일면 모든 어떤 학습이라는 행동을 온라인으로 해본 어떤 이 공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 행동을 보일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이 불러오는 어떤 변화? 는 어떻게 새로운 것이 뜬다기보다도 앞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변화를 더 빠르게, 아니 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매우 빠르게 당겨오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몇 개월 동안 얼떨결에 미래 세계에 불시착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초중고 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백만 명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의도치 않게 온라인 학습을 이제 강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 시스템도 준비가 덜 됐고 학생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는데 매우 빠르게 적응을 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재택근무를 했던 직원들, 롯데 직원들 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택근무 때 느낀 거, 혹은 사무실에 와서 근무할 때 느낀 그 환경이 조직 몰입이라든지 직무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90.5%의 직원들이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뭐 재택 쪽이 집에서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응답하더라고요. 이거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택근무 기간은 얼마 정도였어요? 보통 한 달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근데 팀장급의 국한에서 보면 이거 재택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사무실로 해야 되겠다고 한 쪽이 35.5%입니다. 이게 네이티브와 이미그란트의 차이인 것 같고요. 기성세대들은 외국어를 새로 배우듯이 비대면 근무 환경에 억지로 노력해서 적응해야 되지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 이 친구들은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이미 이제 몸으로 체득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는 정말 어떤 세상이 열릴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세대는 아마도 오프라인에서 자기야 좀 이질적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협력하는 게 좀 훈련이 덜 되지 않을까? 어색해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은 여전히 팀 단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언택트에서 사무실에서 다 근무를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똑같은 어떤 질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순간 그런 직무는 사무실에 나와서 할 거고요. 동시에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는 재택을 하는 생활을 할 거고요. 저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계속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쪽으로 오리엔티드 돼 있다고 봅니다. 이건 수백만 년 된 거기 때문에 뭐 한 두세 달 재택을 했다, 비대면 학습을 했다고 해서 본성적으로 그것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세대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코로나 세대가 등장할 때는 조금 더 변화가 되겠네요.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우리 세대보다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해진 그 친구들처럼 비대면 근무 환경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하는 그런 세대가 등장하면 기성세대들은 긴장해야죠. 지금은 플랫폼 경쟁이 거세요. 하지만 DT가 정말 왔을 때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즉 데이터 경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플랫폼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는 무엇이 계기가 될까요? 최근에 플랫폼 경제? 이거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플랫폼이 위력을 발휘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좀 아니거든요. 인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도시입니다. 사실 남대문 시장도 현대적인 유통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플랫폼이란 건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사실 플랫폼의 이제 핵심 가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 입점을 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였는데 사실 이제 시장의 모습을 갖춘 것은 일제시대가 되고 1923년도에 그 송병준이라는 친일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선농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개시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100년이 채 안 된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 역할을 했죠. 그렇게 보면 1980년도만 보면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이 강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백화점 전성기였죠. 그때 뭐 농담,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는 돌을 갖다 놔도 팔릴 거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경쟁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플랫폼이 좀 평등화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욕 정시나 런던의 더시티 정시도 플랫폼의 일종이지요. 그래서 플랫폼이 갑자기 인터넷 세상에서 등장했다고 보면 안 되고요. 인류 역사상을 계속 플랫폼의 형태가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는 공공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업체에서 인공지능 개발하고 있죠. 이게요, 또한 공공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구글 뭐 검색하는데 건당 비용 안 받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 올린다고 해서 비용 안 받잖아요. 그죠? 이 공공재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막 깔리고 이럴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인터넷 통신망, 뭐 광섬유 이거 막 깔고 이랬는데 그거 깔아서 인프라를 가지는 회사가 엄청 돈을 벌 거다. 근데 그 회사들 돈 전혀 못 벌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웃었거든요. 예전에 뭐 한 15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철도망이 막 깔리기 시작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철도에서 주식을 샀죠. 그 철도에서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정작 돈 번 거는요. 철도망을 이용했던 록펠러나 카네기가 돈을 벌었어요. 인터넷 이렇게 막 광섬유 깔았는데요. 인프라 구축한 회사가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네이버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데이터, 수없이 쌓이는 데이터나 또 그걸 가공하는 어떤 툴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공공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공공재라는 개념 안에 정부의 혹은 정치권의 압력 내지는 개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 말이신 거잖아요. 지금의 추세를 보면 큰 정부로 가는 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정부가 뭐 온갖 것에 다 개입하는 만능 정부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은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요. 특히 이런 시대에 데이터를 독점한다? 어떤 기업이? 혹은 굉장한 파워를 가진 인공지능을 독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시민들이 그걸 공공재로 활용하는 거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록펠러나 카네기처럼 혹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데이터나 인공지능이란 공공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 기업의 성패는 그쪽에서 갈릴 거라고 보고요. 사실 뭐 록펠러나 카네기가 활동할 때 무일푼으로 출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국에는 엄청난 부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호들은 기회를 못 잡았지요. 철도 주식 산다고. 그 다 날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더 평등해지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나 인공지능 덕분에. 그래서 록펠러와 카네기가 될 만한 회사 좀 찝어주세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겠습니까? 책에는 기업 이름 많이 써주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예언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놓고 추적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좀 봅니다. 화근에서 와 이거 될 거야?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예단이죠. 롯데그룹 인재개발 원장님 모시고 언택트 시대의 기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DT 세계가 온다 해서 예상하는 만큼 일자리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 바꾼 건 뭐냐면요.